안녕하세요, 여러분. 컨텐츠 산업 창업론 10주차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주차부터 이제 남은 15주차 수업까지는 이전에 공부했던 영역하고는 조금 다른 영역으로,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려고 해요. 이전까지 우리가 주로 컨텐츠 산업 영역에서 새로운 어떤 미래 컨텐츠들이 어떻게 발발하게 되었는지, 어떤 혁신들이 이루어졌는지 주로 온라인 기업들을 중심으로 살펴봤어요. 오늘부터는 구체적으로 컨텐츠를 기획하기 위한 서비스 툴킷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이런 오늘부터 하게 될 이 이론 수업들을 바탕으로 실습 수업을 병행하면서 저희가 진행하려고 했는데 이 1학기 내내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게 되면서 이 팀별로 나눠서 수업을 실습을 진행하는 게 실질적으로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지난주에도 특강을 우리 진행하면서 지난주였나요? 지지난주였나요? 네, 특강 지지난주네요, 벌써. 특강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소그룹이라는 걸 통해서 소회의라는 형식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팀별 과제를 수행하는 그런 한번 혁신을 진행해 보자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생각만큼 제가 기대했던 것만큼 여러분이 줌 라이브에서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물론 많은 학생들이 참여했고 또 특강이니까 얼굴을 안 보여준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는데 그래도 인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200명에 육박하는 인원들을 과 함께 줌 라이브를 통해서 어떤 검증이 안 된 토론식 수업을 진행하는 게 바람직할까라는 고민을 좀 하다가 그냥 이번 학기는 그런 대형 강의에서의 소그룹 회의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 하에 개별적인 실습 과제로 넘어가서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나름 또 이 온라인을 통해서 줌 온라인을 통해서 혹시라도 소회의를 통해서 실습을 기대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좀 아쉬운 마음이 있겠죠. 네, 저는 사실 굉장히 많은 아쉬움이 있거든요. 뭔가 새로운 일들을 자꾸 벌려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어서 굉장히 아쉬운 마음이 크지만 또 안정적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또 한편으로는 드네요. 그래서 그냥 개별 과제 정도로 실습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조금 더 여러분의 그 공부에 부담이 생긴다라는 거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이 서비스 디자인 툴킷이라는 요 기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제가 강의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관련된 과제를 제출하고 그 과제를 여러분이 진행하면서 그러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한 차례 혹은 두 차례 정도의 뭐라 그러죠? 특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단 한 차례는 6월 언제죠? 6월 4일 날 특강이 라이브로 준비되어 있고요. 또 한 번 정도 더 하려고 하는데 그건 아직 예상이 되지 그 일정이 조율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율이 되면 하고 조율이 안 되면 그냥 우리 수업에서는 전체적으로 3번의 특강 정도로 마감을 하려고 합니다. 전체적인 일정은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 서비스 디자인 툴킷이라는 요 자료는 제가 사이버 캠퍼스에 함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고 다운받으셔서 함께 공부하면서 자료를 바탕으로 공부하면서 이 동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 주 10주차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이 서비스 디자인 툴킷은 2013년도에 공공 서비스 디자인 R&D 연구 결과물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그 여러 가지 이런 서비스들을 컨텐츠들을 기획하고 디자인할 때 여기서 디자인이라는 건 그래픽적인 디자인이 아니라 설계를 의미합니다. 네, 그런 설계를 할 때 그냥 무턱대고 아무런 체계적인 과정이나 스텝 없이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정도 통용되는 어떤 수준의 형식 체계들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의미 있는 체계를 가지고 진행된다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체계들을 제대로 수순을 밟아가기 위한 어떤 하나의 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준비되셨죠? Let's go! 우선 이런 설명부터 하고 있어요. 서비스 디자인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크게 3단계로 나눠져 있다는 거죠. 첫 번째 단계는 내가 서비스 디자인을 새롭게 하려고 하는 그 분야, 그 산업 전체를 이해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가 컨텐츠에 대한 문화 컨텐츠에 대한 서비스 디자인을 한다 그러면 도대체 문화 컨텐츠라는 영역은 어떤 영역인지,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 그리고 그 성장의 밑바탕에 깔려 있는 우리들의 가치관은 무엇인지, 또 어떤 기술들이 발전하고 있는지, 이런 현황들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걸 말해요. 그래서 첫 번째 이 분야를 이해하는 단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그 분야에 대한 문제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사실 이제 핵심은 뭐냐면 문제를 파악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요 짝꿍이 핵심이에요. 사실 우리가 만드는 이제 그 9주차까지의 수업들을 여러분 다시 한번 되돌아서 기억을 해보시면 어떤 기업이든 어떤 서비스를 디자인하든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디자인했을 때, 설계하고 또 세상에 선보였을 때 그 서비스가 대중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소비자들의 호응을 받았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어야 할 거예요. 뭐 이제 그 과정 자체를 이런 그 프로세스로 만들어내고 있는 툴킷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선 문제를 파악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2가지 단계가 필요해요. 바로 발견하기라는 단계와 정의를 내리고 또 그 정의를 구체화하기 위한 그 단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발견하기는 여기 그림을 보시면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맨 처음에 그 산업의 영역을 이해하다가 어떤 문제점을 발견하고 나서는 굉장히 이렇게 넓은 확장이 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 좀 느끼실 수 있나요? 그리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수많은 문제들이 발견되고 그 발견되는 문제들의 원인이라던가 그게 하나에 이렇게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원인이나 변수에 의해서 문제들이 발생한다라는 걸 말해요. 그렇게 발생된 문제들은 내가 진짜 문제시하고 있는 것 혹은 진짜 뭔가 해결점을 찾아내고 싶어 하는 어떤 요인들로 다시 정의되고 그것이 구체화되는 과정을 겪는데, 그 과정은 다시 이렇게 하나의 어떤 지점으로 축소된다기보다는 하나의 지점으로 이렇게 귀결되는, 모아지는 그런 성격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시점이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어떤 특정한 서비스가 도출되는 그 지점이거든요. 이 지점을 겪고 나면 다시 2가지 과정을 겪는데요. 그게 바로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 과정과 전달시키는 과정입니다. 아이디어를 발전시킨다는 건 뭘 말하는 걸까요? 그쵸? 이 문제를 하나의 어떤 이제 굉장히 좁고 작은 문제로 구체화된 그것을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아이디어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로 다시 확장되는 단계를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이게 이렇게 풍선이 부풀었다가 줄어들었다가 부풀었다가 줄어드는 것처럼 이 전체 프로세스가 그런 모양새를 이렇게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이런 모양새를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디어를 발전시켰다가 다시 그 아이디어를 이제 하나의 서비스로 만들고 그 서비스를 구체화시켜서 굉장히 세부적인 계획들을 세워서 기획서를 만들거나 뭔가 서비스를 하나 도출할 때에는 다시 하나의 모델로 등장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귀결되는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우리가 따져보자면 이건 이제 만약에 이 프로세스 툴킷을 활용해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툴킷을 활용해서 구체적으로 어느 단계를 가지고 어느 정도의 시간을 들여서 이 과정을 진행해 나가면 될까 하는 문제이거든요. 보통 6주나 8주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이 과정을 진행해 가요. 일반적으로 이제 그 교육하는 환경 안에서는 우리는 지금 5주 정도의 과정으로 이 과정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최종적인 전달하기의 단계는 만약에 우리가 오프라인 수업을 진행하는 거였다면 이 전달하기의 과정도 포함되는 거죠. 네, 그래서 최종적인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한다거나 프로토타입을 만든다거나 뭐 이러는 과정들을 같이 가져가는 건데, 우리는 지금 온라인 수업 때문에 그 과정까지는 불가능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이 서비스 디자인을 하는 과정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진행돼 라는 걸 알고 그 중간중간에 짧은 시간 내에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만 좀 뭐랄까 이렇게 약간 샘플처럼, 네, 그런 과정들만 우리가 과제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해요. 일반적으로 어떤 식의 각 단계별로 어떤 식의 내용들이 있는지를 먼저 잠깐 살펴보도록 하죠. 앞서 얘기한 것처럼 먼저 이해하기의 단계, 그리고 탐색하기의 단계를 지나면 해석하기, 서비스 컨셉 만들기, 그리고 전달하기의 단계로 다시 또 세분화돼요. 여기를 보시면 왼쪽 이 표의 왼쪽에는 이제 몇 주 차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고요.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건 그래서 각 단계별로의 단계들의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 요거 주목해 봐야겠죠. 우선 이해하기 단계의 최종 목표는 주제 범위의 외부 내부 환경에 대한 이해예요. 그러니까 주로 지금 현 상황이 거시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리서치들이 진행되어야 해요. 그리고 그 리서치들을 통해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를 발견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 발견하는 과정이 이제 탐색하기로 구체화되는데요. 주로 관찰이나 인터뷰를 통해서 니즈를 발견하고 연구 주제를 확정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이 탐색하기가 진행됩니다. 사실 서비스 디자인에서의 핵심은 뭐냐면 발로 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컨텐츠를 만들겠다 혹은 어떤 서비스를 만들겠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그냥 책상 머리에 앉아서 머리로 나 이런 거 되게 불편해 했던 것 같아. 이런 불편한 활동들을 불편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서비스가 있으면 좋겠어. 굉장히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그 서비스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 나의 입장에만 너무 국한해서 내가 그게 불편했기 때문에 뭐 해결해줘야 할 것 같아. 예를 들어 비가 오는 날 우산을 대여하는 서비스를 만든다. 나 혼자 우산 가지고 다니는 게 불편했어. 그래서 급작스럽게 비가 오는 날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은데 우산을 빌려주고 거기서 수익을 창출하는 모델들을 만들어 봐야겠어. 그럼 이제 그냥 머리로 단순하게 내가 불편했던 어떤 점들을 떠올려서 머리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한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상 우리가 서비스를
디자인할 때에는 제일 중요한 건 관찰이나 인터뷰를 통해서 이 니즈를 발견하는 건데요. 이 사용자를 관찰하고 이를 통해서 현황과 문제점을 수집하고 행동 뒤에 숨겨진 욕구를 발견해야 돼요. 왜 사람들은 저런 행동을 하는 걸까에 대한 것을 굉장히 면밀하게 관찰해서 통찰력 있게 그 의미들을 뽑아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뭐 팩트 파인딩, 사람들을 이해하기, 이해관계자 욕구를 이해하고 또 심지어 기존에 흘러가던 생태계를 좀 파악하고 또 어떤 가치 체계를, 가치 사슬을 가지고 이 업계가 움직이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함께 조사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게 바로 탐색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탐색하기는 발로 뛰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주로 현장을 조사한다거나 필드 리서치, 그다음에 쉐도잉, 심층 인터뷰, 캡처링, 친화도 맵, 이해관계자 맵, 뭐 이 러닝카드는 이제 그 여기 있는 일종의 모델이고요. 방법론인 거고 나중에 이 자료 뒤에 보시면 이 러닝카드들이 붙어 있어요. 요런 주로 6가지 정도의 활동들을 통해서 이 탐색하기의 과정을 수많은 서비스 디자이너들이 거친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좀 외부로 많이 돌아다니고 이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좀 뭐랄까 활동을 최소화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탐색하기의 과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진 않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은 환경이라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이템을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제기된 문제를 더 폭넓게 바라보는 관점들을 키우기 위해서 다양한 발품을 파셔서 문제점들과 연관되어 있는 또 다른 어떤 환경들을 조사하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나면 이 수집된 데이터들로부터 디자인 통찰 도출, 문제점의 재정의, 요구사항 정의, 수집된 데이터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핵심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이 과정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걸 통해서 하려고 하는 건 핵심 이슈를 도출하고 서비스의 목표를 설정하는 거죠. 이제 예년에도 제가 이 서비스 툴킷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선배들과 컨텐츠 서비스를 기획하는 그래서 창업 아이템으로 만들어내는 일들을 진행했었는데요. 이게 요 단계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서 문제를 발견했는데 그래서 그 문제가 뭔지를 한 줄로 한 문장으로 명확하게 도출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상관관계가 있는 어떤 상황들이 그 문제 하나에 엮여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연스럽게 그 전체를 통찰력 있게 파악할 수 있는 어떤 성숙한 눈이 필요한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냥 뭐 예를 들면 학교에 오는데 그렇게 학교에 아침을 거르고 오는 친구들이 많아. 왜냐면 다들 부모님이랑 많이 같이 살지 않고 자취를 하거나 하숙을 하거나 기숙사에 살기 때문에 아침을 거르는 일이 많은데 아침을 거르는 건 건강에 좋지 않아 때문에 아침을 거르는 학생들에게 보다 싼 가격에 아침 대용으로 간단히 때울 수 있는 어떤 먹거리를 준비하는 사업을 진행해 봐야겠어. 뭐 이런 것들을 서비스 기획으로 만들 수 있죠. 근데 그러려면 그냥 단순하게 아침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만들게요. 이렇게 해서는 의미 있는 성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 수가 없다는 문제에 봉착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문제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외에 또 다른 사람들이 도전해 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왜 제대로 된 서비스가 없을까?
이런 건 여타의 다른 문제들과 다 엮여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들을 함께 엮여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라던가 문제들을 함께 바라보고 거시적인 안목에서 바라보고 진짜 핵심적인 문제가 뭔지, 그리고 그 핵심적인 문제를 파헤치기, 그러니까 해결하기 위한 어떤 과정들은 뭐가 있는지 이거를 만들어내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사실 그 과정이 쉬우면 우리 모두 다 창업을 하고 모두 다 그쵸, 사업적으로 성공했겠죠. 그랬는데 이제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안 할 일은 아니고요. 하나하나씩 요 단계를 통해서 겪어 나가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요 해석하기의 단계에서 수많은 이제 데이터들을 모았다면, 요 두 번째 단계까지 데이터를 모았다면, 이 세 번째 해석하기 단계에서부터는 내 기획에 대한 구체화를 심도 깊게 진행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선 핵심적인 고객이 누구인지 타겟을 정의하고 그 타겟의 행동, 양식을 분석하는 퍼소나를 설정해서 이 타겟이 우리 서비스를 만약에 활용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움직일 거야 라는 것들을 정의 내리고 예측해서 이제 시나리오를 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고객이 어떤 여정을 통해서 이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정 맵을 만들고 이걸 통해서 이제 핵심 이슈를 도출해서 서비스 목표를 설정하는 거죠. 네, 요런 5가지 단계 정도를 통해서 해석을 하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제서야 서비스 컨셉을 만들기 시작해요. 근데 이제 물론 우리가 이후에도 더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사실 서비스 컨셉은 처음 2단계에서부터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어느 정도는 구상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사실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문제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처음부터 뭔가 촉 이런 거 있죠. 직감. 아, 나 이런 서비스가 있었으면 좋겠어. 라는 어느 정도의 가설 같은 것들이 필요해요. 가설을 통한 어떤 서비스 목표 컨셉이 필요하죠. 그런데 만약에 그게 처음부터 진행될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 문제점을 먼저 그러니까 만약에 다시 직감적으로 어떤 서비스 컨셉이라던가 서비스의 목표가 먼저 머릿속에 쾅 하고 들어오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렇게 직감적으로 찾아낸 서비스가 진짜 의미가 있는 걸까? 진짜 나만 원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다른 사람들도 이 서비스를 원하는 그런 컨텐츠가 될 수 있을까를 우리는 어떻게 역으로 추적해서 이 과정을 겪는 거죠. 실제 검증하는 단계를 겪어서 진짜 서비스 컨셉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어떤 서비스가 나와야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나는 문제가 뭔지는 알아. 어떤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발견할 수는 있어.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직감적으로 어떤 서비스가 있었으면 좋겠어는 없지만 화장하는 거 너무 어려운데? 혹은 이 동영상 강의 이렇게 면대면으로 수업을 못할 경우에 실습은 어떻게 해야 할까? 에서부터 출발할 수도 있어요. 면대면 강의가 안 될 경우 실습이라는 것이 필요할까? 혹은 그런 경우에 이런 화상 채팅에서 여러 가지 문제는 뭘까? 우리 사실 여러분 이렇게 출발하셔도 되죠. 줌을 통해서 특강을 2차례 진행했잖아요. 줌 라이브라는 기존에 있는 서비스가 있어요. 시장 상황은 다 알죠.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통해서 대단위로 같이 모여서 같은 공간에서 수업을 한다거나 회의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최소화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고, 그 상황 하에 우리가 어떤 일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회의를 한다거나 수업을 한다거나 뭐 이런 일들을 해야 해요. 어쨌든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해요. 그랬을 때 주로 쓰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 줌일 수도 있고 구글 미트일 수도 있어. 근데 그걸 사용하다 보니 장점도 있는데 장점이 많죠. 그런데 단점도 있더라.
그러면 그 단점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순간 사실은 뭐가 되는 거라고요? 문제를 발견하는 게 돼요. 그러면 그 문제가 나에게만 있는 문제인지 아니면 똑같이 줌이나 구글 미트나 뭐 이런 것들을 이런 화상통화 서비스, 구름이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서비스들을 활용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문제점으로 작동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뭔지 이런 거를 찾아내는 과정에서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과정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비스 컨셉 만들기는 기본적으로는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제품과 서비스 컨셉을 개발하는 거죠. 아이디어 구체화, 반복적인 프로토타이핑으로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을 구체화해요. 세부적인 방법론은 브레인스토밍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이제 팀 같은 서비스를 하기로 했어라고 하면 이제 팀별로 모여서 앉아가지고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우리가 무시하거나 비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막 내는 거예요. 그 브레인스토밍이죠. 그리고 나면 내 서비스가 최종적으로 완성되었을 때 어떤 느낌일 거야 라는 컨셉 스케치를 할 수 있어요. 대부분 컨셉 스케치는 서비스의 모델, 서비스의 한 서비스의 비전을 보여주는 이미지일 수도 있고요. 저는 이제 친구들하고 여러분들의 선배들하고 진행했을 때 이 컨셉 스케치 과정을 주로 포스터 한 장으로 한번 생각해 봐라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광고 포스터, 광고하는 한 장의 이미지로 한번 생각을 해봐라 라는 거죠. 그러면 내 서비스의 핵심 타겟은 누구이고 또 어떤 카피로 이 타겟에게 이 서비스를 소구하게 될 건지 이런 것들 되게 명확해져요. 그리고 대표적인 이미지는 어떤 것을 썼을 때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을지, 호감을 느낄 수 있을지 이런 것들 컨셉 스케치를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서비스 플로우를 작성하는 이런 단계들을 통해서 컨셉을 조금 더 심도 깊게 구체화시켜 나가는 거죠. 그리고 나면 마지막 단계 전달하기. 제품 서비스 컨셉의 최종 확정, 상호 간의 공유, 최종적으로 시각화하고 영상, 롤플레이, 프레젠테이션으로 발표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 무슨 한 가지 빼먹었는데 이 프로토타이핑의 과정이 있어요. 사실 제가 지난해까지 이 컨텐츠 산업 창업론을 통해서 서비스 컨텐츠를 기획 개발하고 창업 아이템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바로 이 프로토타입이거든요. 프로토타입은 내가 어떤 서비스를 기획하겠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일이 기획서이죠. 네. 그 서비스의 목표라던가 서비스를 실제화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이라던가 혹은 비즈니스 모델이라던가, 그래서 수익을 어떻게 창출할 수 있는 건데, 밸류 체인을 그 서비스에 관련된 수많은 사람들의 그 가치사슬을 통해서 각각이 어떤 이익을, 모두가 다 이익을 보는 서비스를 만들어야 하는 거잖아요. 누구 하나가 피해를 보는 서비스를 만들 수는 없는 거니까 모두가 다 이익을 보게 된다면 그 이익들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데 그 이익이 뭔데 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포함하는 게 바로 기획서인 거죠. 그리고 이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인력들이 필요하고 어느 정도의 기간들이 지나면 이 서비스가 안정권에 들 수 있는지에 대한 계획들도 같이 기획서 안에 포함되는 것이 보편적인 수순이에요. 그런데 사실 기획서는 말뿐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의 끝에 프로토타입이라는 실제로 만들어 봐라 라고 하는 과정을 제가 꼭 집어넣어요. 언제부턴가 많은 학생들이 앱을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면 앱을 프로토타입으로 만든다는 건 실제로 프로그래밍해서 앱을 만들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아주 간단하게 앱을 만들어서 그
시연해 볼 수 있을 정도의 수준까지도 만들었었어요, 여러분 선배들은. 그리고 이제 그걸 만들 수 있는 방법론들을 우리가 그 한 2주 정도씩 이렇게 할애를 해서 여러분 그 강사님을 모셔서 이 앱을 만드는 방법을 쉽게 배우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건 못하니까, 혹은 뭐 그게 아니라면 그 앱이 어떤 플로우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구체화되는지에 대한 걸 파워포인트에서 애니메이션이라던가 뭐 링크 이런 그런 뭐라 그러죠? 그런 기술을 걸어서 실제로 여기를 터치해 보면 어떻게 움직이고요. 뭐 이런 것들을 구체화시키는 그런 프로토타이핑을 한 번씩 만들어 보게 했는데, 우리 이번 학기에는 그런 수업을 진행하지 못하게 돼서 너무너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최종적인 아웃풋을 만들어낸다라는 것까지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수업에서는 어느 단계까지 할 수 있을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수업을 진행하면서 당연히 전달하기는 안 될 것 같고요. 서비스 컨셉 만드는 부분 중에 어느 일부분 정도만 그 단계까지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해하기. 이제 여기서부터 세부적으로 공부해 나갈 건데요. 이해하기라는 것은 대상 서비스의 외부, 내부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와 이해를 통해서 조사 목표와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문화 콘텐츠 영역에서 이제까지 각 산업들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 살펴봤었어요.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이해하기의 단계인 거죠. 이해하기라는 것은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대상 서비스와 관련된 외부 상황으로부터 서비스의 내부 상황, 외부 상황, 내부 상황에 이르기까지 대상 서비스에 대한 조사원들의 이해를 높이는 단계를 말합니다. 크게 두 가지라는 거죠. 외부적인 상황, 그리고 내부적인 상황. 외부적인 상황은 뭐죠? 트렌드, 시장 환경의 변화예요. 우리 이전 수업대로 얘기하자면 에어비앤비라는 서비스를 우리가 역추적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에어비앤비. 얘는 어떤 서비스죠, 사실? 그쵸. 집을 공유하는 서비스인데, 사실은 이 서비스의 이전 모델을 찾자면 숙박업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숙박업은 아주 오래전부터, 에어비앤비가 나오기 이전부터 사실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숙박업이 변화하기 시작한 거죠. 어떻게? 아예 호텔이나 모텔과 같이 아예 숙박만 메인으로 하는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지만, 사람들은 때로는 이미 그러니까 다른 동네에 내 집처럼, 다른 동네에 살고 있는 그 집을 다른 여행지에서 있는 그 집을 그냥 평범한 가정집 같은 그런 집을 내 집처럼 쓰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들이 내재해 있는 거죠, 일반 우리 소비자들에게. 그래서 그런 욕구들을 본 이 에어비앤비 관계자가 그렇다면 어떤 그런 서비스를 기획해보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실제로 에어비앤비 창업주가 그랬대잖아요. 동네에 보니까, 자기 주변의 동네에 보니까 빈집들이 그렇게 많더라는 거예요. 내가 잠시 여행을 가야 하는데, 여행을 가는 한 달 동안 우리 집이 비어. 그런데 우리 집을 그 한 달 비지만 렌트값도 내야 하고 관리비도 내야 하고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 한 달 동안 누군가가 대신 와서 살아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 집을 빌려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숙박업이 되는데,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온라인 환경이, 디지털이라고 하는 환경, 그다음 온라인 서비스라고 하는 이 네트워크화된 기술의 발전이 없었다면 과연 에어비앤비라는
혁신적인 사업이 성공할 수 있었을까? 이런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성공할 수 있었을까? 절대 아니죠. 어디에 어떤 집이 있는지 누가 알아요? 그쵸? 그 집에 저기 먼 지역 저기 뭐죠? 샌디에고에, 미국 샌디에고에 어느 집주인이 집을 아주 깨끗하고 아담하고 잘 꾸며놨는데 갑자기 부모님에게 일이 있어서 뉴욕에 있는 부모님에게 이 신혼부부가 한 달 동안 가서 뉴욕으로 잠깐 가서 살아야 해요. 집이 비어요. 그 소식을 우리가 들을 수 있나요? 나는 샌디에고에 한 달 정도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절대 들을 수 없어요. 그 소식을. 네트워크화되어 있는 환경이 아니라면. 그리고 설령 네트워크화되어 있더라도 만약에 아는 사람이 아니라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만약에 그 건너 들을 수 있죠. 야, 우리 집 옆에 빈집이 있는데 그 집 주인이 착하고 괜찮아. 그리고 그 집도 깨끗하고 뭐 이상한 뭐 지역에 있는 거 아니고 위험 지역에 있는 집이 아니고 안전하고 시큐리티도 잘 되어 있고 살기 괜찮을 거야. 뭐 침대도 삐그덕거리지 않고 뭐 가스레인지도 잘 되고 세탁기도 잘 되고 화장실에 물도 잘 내려가. 그리고 주변에 지하철도 가까이 있고 뭐 이런 것들 누군가에게서 이야기를 들어서 소개를 받는다면 우리 쉽게 그 빈집이 있다면 계약해서 한 달 동안 거기서 한 달 살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누군가 아는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소개를 받아서 가는 게 아니라면 그 집이 정말 그런 집일까? 소개되고 홍보되었던 것처럼 하는 의심을 갖게 되는 거겠죠. 그런데 에어비앤비는 왜 우리 덜컥 결제하나요? 그 밑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사용했던 사람들이 막 추천해줘요. 그렇죠? 그리고 평가라는 시스템을 도입하죠. 그래서 거기가 진짜 좋은 집인지 아닌지 뭐 이런 거. 저도 몇 년 전에 저희 그 큰 이모가 이제 미국에 LA에 사시는데 편찮으셨어요. 그래서 그 가족들을 다 대동하고 겨울방학 때 가족들을 다 대동하고 큰 이모를 보고 우리 엄마 막내 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 대동하고 사실 돌아가시 되게 위급한 상황이었어서 가족들을 다 대동하고 그 LA에 갔었어야 했어요. 근데 뭐 호텔에 그 많은 사람들이 가려면 호텔비가 장난 아니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에어비앤비를 검색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평가 지수를 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병원 근처에 집 한 채를 빌려서 뭐 뉴욕에서 오시는 또 다른 친척분, LA에서 보스턴에서 오는 또 다른 친척, 우리 서울에서 가는 사람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2층 집에 차 한 채를 통으로 한 달 동안 빌려가지고 살았던 적이 있거든요. 되게 만족스러운 경험이었는데 그런 것처럼 어느 정도 이 시장 환경이 변화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올라오는 평가 시스템을 믿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 주변에 트렌드도 있죠. 에어비앤비 해봤더니 괜찮아. 그 서비스 의미 있던데 사기는 아닌 것 같아. 뭐 이런 주변 사람들의 권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가 쌓여가는 거죠. 하여튼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한 어떤 체계들이 바로 이해하기라는 거예요. 내부적으로는 어떤가요? 만약에 이거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조직, 협업 구조, 서비스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예요. 만약에 내가 회사라면 어느 날 회사인이라면 회사 사장님이 얘기하시겠죠. 직원들을 다 모아다 놓고 자, 오늘부터 각자 새로운 서비스 아이템을 일주일 동안 뭐 한 달 동안 기획해서 오세요. 그런데 우리 조직은 어떤 조직인지를 잘 파악하셔서 우리 조직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뭐랄까 인쇄업체에 다니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직장인이에요. 그렇다면 인쇄업체의
조직 구조를 이해해야 돼요. 인쇄업체인데 예를 들어서 반도체 산업 아이템을 가지고 와서 반도체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와서 이게 진짜 잘 나갈 것 같으니까 이거를 꼭 우리가 서비스 기획을 해야겠어요. 혹은 지금 코로나19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위기에 놓여 있어요. 이 코로나19를 타파할 수 있을 만한 신약을 개발해야겠어요. 이런 아이템을 가져오면 그 인쇄업체라고 하는 기존의 조직 규모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인가요? 과연 구체화할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부적인 상황이라는 건 내가 처해져 있는 환경이 어떤 환경인지를 파악하는 그리고 그걸 파악해서 서비스를 도출해야 한다라는 걸 말해요. 우리 학생들이 하고 있는 아까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아침 식사 이런 거 매년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맨날 물어보죠. 뭐라고 물어보냐면 만약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침 식사로 과일을 신선한 과일을 뭐 학생들이 자취를 하고 기숙사에 살고 뭐 이렇게 되면 과일을 많이 못 먹는데요. 그래서 과일을 이렇게 컵에다가 담아가지고 싼 가격에 학교 앞에서 아침에 그 등교하는 학생들한테 뭐 1,000원, 1,500원에 나눠주는 그렇게 판매하는 사업을 하겠다라는 거 매년 나왔었거든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요새는 제가 하도 문제시하니까 안 나와요. 근데 제가 문제시했던 핵심적인 이유는 뭐냐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싼 가격을 맞출 거냐는 거죠. 학생들이 내부적인 상황을 잘 파악해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 아빠가 같은 팀원인데 팀원 중에 한 명의 아빠가 과수원을 해. 사과 농장을 하세요. 그리고 옆에는 뭐 사과하고 같이 키울 수 있는 게 뭐 있지? 예를 들면 포도도 같이 키워. 그러면 아빠한테 아주 싼 가격에 신선한 과일을 제공받을 수 있겠죠. 사실 백종원이라는 요식업계의 대부가 된 사업가가 이렇게 뜰 수 있는 건 규모의 경제를 무시할 수 없어요. 싼 가격에 재료들을 다 구매하고 그 구매 대량으로 구매하기 때문에 단가는 점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싼 가격에 좋은 재료를 구입해서 또 싼 가격에 소비자한테 팔 수 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근데 학생들은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당연히 그럴 수 없어요. 아버지가 과수원을 하지 않는 이상 혹은 뭐 내가 도매상을 하는 어느 과일 도매상을 하는 아버지 아들 딸이 아닌 이상 혹은 친척이 뭐 그러지 않는 이상 이걸 하기가 쉽지 않아요. 내부 상황이라는 건 그런 걸 말해요.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느냐뿐만이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우리가 과연 이 서비스를 수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느냐, 네. 그런 협업 구조가 가능한가 뭐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 좀 읽어보면 이해하기의 목적은 넓은 주제 범위에서 어떤 문제에 집중할 것인지에 대한 조사 목표를 설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정된 조사 목표에 따라서 상세한 조사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거죠. 이해하기를 위해서는 우선 데스크 리서치. 제일 처음에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이거죠. 책상에 앉아서 다양한 미디어나 문헌을 통해서 자료 조사를 하고 이 해당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하는 거 필요하죠. 그 다음에 조사 목표를 설정하는 거예요. 미디어와 문헌의 자료를 통해서 조사했던 전반적으로 이해했다면 그 결과에 기반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만들어야겠어 라고 조사 목표 만들기 위한 어떤 것들을 조사하겠어 라는 목표를 설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사 계획을 수립하죠. 구체적으로 어떤 조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수립됐던 이 과정들을 이런 모양의 러닝카드에다가 적는다는 거죠. 네. 여기 러닝카드를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어떤 방법론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했는가?
우리는 이번 조사를 통해서 어떤 것을 알게 되었는가? 다음 조사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게 되게 막연하게 현장 조사를 가지 않게 하는 방법이거든요. 사실 짧은 시간 내에 효과적인 현장 조사를 하려면 미리 사전에 어느 정도의 데이터를 모아서 무엇을 질문하고 무엇을 관찰할 건지 이런 계획들이 설계되어야 돼요. 그 과정을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것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했는지 여기다 그냥 서술하는 거예요. 이렇게 쭉. 네. 그리고 그 조사를 통해서 뭘 알게 됐는지, 알게 된 점. 예를 들면 에어비앤비이거나 아니면 에어비앤비까지 안 가더라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침에 굶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예를 들면 문헌조사에 저걸 보고 할 수 있어요. 신문 기사 같은 거를 검색했더니 혹은 블로그, 내 친구의 SNS 이런 것들을 이제 데스크에 앉아서 결국 책상에 앉아서 조사한다는 거예요. 사전 조사에 해당하는 거죠. 그랬더니 내 친구 10명 중에 한 5명은 오늘 블로그에다가 혹은 SNS에다 이런 거 써요. 오늘 아침도 굶었다. 2교시까지 배가 너무 고팠다. 3교시 시작하기도 전에 점심을 먹으러 갔다. 그런 걸로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정말 대학생들은 많이 굶나 봐, 아침을. 혹은 신문 기사나 논문 혹은 어떤 저서 이런 거에 등장할 수도 있어. 미디어, 뉴스. 대학생들 몇 퍼센트가 아침을 굶고 있다. 혹은 근데 아침을 굶으면 안 된다. 건강에 적신호를 주기 위한 굉장히 빠른 방법이 아침을 굶는 거다. 이런 거 데이터들을 우리가 발견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알게 된 거를 정리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내용들을 정리할 수 있을까요? 아침을 굶는 대학생이 많다. 아침을 굶는 건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을 대학생들도 알고 있다. 하지만 아침을 먹는 것이 쉽진 않다. 학생들의 어떤 일과상 쉽지 않다. 이런 것들을 쭉쭉쭉쭉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정리를 통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 우리가 다음 조사 만약에 인터뷰를 한다거나 심층 인터뷰 같은 거 아니면 설문조사를 한다거나 진짜 굶는지 이게 신문기사나 내 친구의 블로그나 이런 게 전체 가톨릭대 학생들에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더 많은 이런 서비스를 만들 때 굉장히 많은 소비자들이 활용할 수 있을 만한, 사용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서비스인지 아닌지를 검증하는 게 필요해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할 건지 또는 관찰을 할 건지. 근데 관찰이 쉽지 않겠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아침을 먹는지 안 먹는지 체크할 수가 없으니까. 혹은 옛날처럼 아침을 먹으면 굴뚝에서 밥 짓는 연기가 나요. 이런 거 우리가 체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요 문제들을 우리가 발견했던 이 데스크 리서치를 통해서 발견했던 이 문제들을 보다 더 구체화시킬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방법론을 설계하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 게 뭔지 확인해야 하는 것. 정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요 다음 단계를 진행해야 한다라는 거. 네. 그게 이제 첫 번째 이해하기의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해하기를 위해서는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 이 단계 수행을 위해서는
프로젝트 목적이 진화하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시각화된 기록을 붙여두는 게 중요하대요. 사실 어느 정도의 일정한 공간이 있으면 되게 좋아요. 근데 오늘날은 사실 이런 공간 말고도 여러분이 협업해서 뭔가 프로젝트를 같이 할 수 있는 툴들이 사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온라인 상에. 그런 툴들을 통해서 이 팀이 만들어진다면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같이 문서를 공유하기도 하고, 뭐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조사하면서 찍은 사진이나 시각 자료들을 이렇게 체크하는, 벽에다 마치 붙여가지고 뭔가 커다란 조사판을 만드는 것처럼 온라인상에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들도 되게 많거든요. 우리가 사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계속 아쉬움이 있네.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인원만 적으면 제가 컨트롤을 해서 할 텐데 인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과연 전체가 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 때문에 이걸 못하는 것 뿐이지, 네, 할 수 있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하면 만약에 하고 싶으면 여러분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요. 진짜 하고 싶은 사람만 하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의견이 굉장히 많이 하고 싶다라고 하면 진짜 우리가 다음 주라도 줌을 통해서 실습을 같이, 이 프로젝트를 같이 소그룹으로 진행해 보든지 이러면 재밌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하면 팀원들이 조사해온 과정들이나 다음 단계에서 유의해야 되는 상황들을 지속적으로 일깨워 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당신이 기대하는 바와 가능한 역할에 대해서 알려주시라는 거죠. 사실 제가 팀별 수업을 할 때 늘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모든 팀원들이 다 동일한 역할을 반복적으로 함께 할 필요가 없어요. 팀이라는 게 뭐예요? 서로의 역할을 분명하게 나눠서 각자 충분히 공유한 상태에서 역할을 나눠서 자기가 수행해야 할 일들을 충실하게 수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그 수행했던 결과물을 같이 모으고 그것을 같이 공유하고, 그리고 또 다시 찢어져서 각자 일을 하고, 그러면 나 혼자 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죠. 근데 이제 이게 잘 안 되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다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 이건 되게 힘든 일이에요. 네. 그리고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즐겁게 진행하고 있는지 확인하라는 거. 모든 프로젝트가 그렇지 않나요? 즐겁고 하고 싶고 마음이 통하고 대화가 잘 되고 그래야 프로젝트가 의미 있고 재미있어지죠. 어쨌든 이런 일들이 기본 자세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구체적인 방법으로 데스크 리서치는 어떻게 하는 건가? 자, 데스크 리서치는 여러분 되게 잘 아는 거예요. 네. 데스크 리서치는 대상 서비스와 관련된 외부 상황, 아까 얘기했죠? 으로부터 서비스의 내부 상황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이해를 통해서 대상 서비스가 놓여 있는 맥락적인 상황을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만들어진 방법론입니다. 기본 구성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미디어를 통한 자료 수집.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접근성이 높아서 알고자 하는 내용을 빠르게 포착하기에 좋죠. 그리고 출판물을 통한 자료 수집. 이거는 전문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공신력이 있는 정보를 수집하는데 적합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두 가지가 다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미디어를 통한 자료 수집은 언론 보도 자료, 신문이나 방송 등의 관련 분야 기사 및 보도 내용을 수집하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오늘 많은 친구들은 사실 인터넷 자료 검색을 주로 하죠. 네, 국내외 관련 자료들을 검색하고 너무나 검색하기 쉽게 지금 환경이 조성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나면 이제 출판물을 통한 자료 수집, 조사 업체 자료, 이런 것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가트너를 비롯해서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런 서비스 문화 콘텐츠도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시장 상황이라던가 산업 전체 분야의 특정 어떤 이슈들을 조사하는 그런 보고서들이 정말 인터넷 뒤져보면 숱하게
뭐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관련된 그 사이트들, 네,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그런 공공업체들 혹은 사업체들, 사기업들의 사이트들을 가 보시면 공개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자료를. 그리고 이제 되게 소중한 자료들은 공개되지 않고 판매되기도 합니다. 뭐 전문 기관들은 이렇게 판매되는 자료들을 굉장히 비싼 돈을 주고 사서 콘텐츠를 만들기도 하는데요. 우리는 학생이다 보니까 네, 이런 자료를 판매하는 자료를 사서 이런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관련 연구 자료들 중에는 기관이나 학계 그리고 기업에 관련된 연구 자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도서나 논문 자료들도 많죠. 해당 분야에 관련 기관, 뭐 서비스 디자인 협회 등과 같이 이제 서비스 디자인에 대한 거니까 이제 요 내용이 쓰여져 있는 건데, 다양한 간행물 그리고 관련 학회 논문이나 학위 논문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스크 리서치를 우선적으로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여기 적혀 있는 거고요. 사실 우리가 이제 오프라인에서 수업을 했다면 이 과정을 팀별로 진행하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이 실행 순서를 보면 해당 서비스와 관련해서 자주 언급되는 토픽들을 찾아보고, 최근 해당 서비스와 관련되어 자주 언급되는 토픽들을 각 분야로 나누어서 목록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깊게 봐야 할 정보가 있는지 파악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거죠. 그래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 시장 상황은 어떤지, 또 그 서비스하고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이해관계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제공되는 서비스에 영향을 주는 기술은 무엇인지,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서비스의 터치포인트는 뭔지, 이런 것들을 다 수집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내용을 간략화해서 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리를 가지고 이런 스왓 분석 시트를 작성해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죠. 강점, 약점, 기회, 위험 요소들을 채워 넣습니다. 내가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어떤 아이템이 있는 거잖아요. 그 아이템의 강점은 뭐고, 약점은 뭐고, 기회는 뭐고, 위협은 뭔지를 체계적으로 이런 자료, 데스크 리서치를 통해서 여기다가 분석판에다가 적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요 4가지만 적어 놓을 수 있으면, 그 다음에 이 강점이면서 기회가 되는 요인은 뭐가 있는지, 약점이지만 기회가 되는 요인은 뭐가 있는지, 강점이면서 위협적인 요인은 뭐가 있는지, 약점이면서 위협적인 요인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채워 넣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과정은 넘기도록 하려고요. 네. 한번 읽어보세요. 데스크 리서치를 할 때에 혹시라도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서비스와 관련된 내부적인 자료들을 요청할 수 있다면 이런 몇 가지 목표들을 가지고 내부 상황에 대한 보다 세밀한 조사들을 진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현 서비스의 목표의 타당성과 가치를 분석하고, 경쟁 서비스를 파악하고 서비스 포지션을 파악하는 거, 그다음에 서비스 조직과 현황을 파악하는 거, 네, 이런 것들을 더 세부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 실무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 컨텐츠 산업 창업론에서 하는 이 툴킷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각자의 또 다른 수업들에서 뭔가 컨텐츠를 기획해야 한다거나 사업 아이템 같은 것들을 만들어야 한다거나 하면 그대로 다시 이용하셔도 돼요. 네. 그러면 되게 체계적으로 준비를 잘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뭘 하는 거냐면 조사 목표를 설정하는 거죠. 사실은 이 어떤 걸 조사할 거야 라는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에 있는 데스크 리서치를 한 거예요. 자, 조사 목표라는 건 고객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확인하거나 서비스 제공자가 흥미를 갖고 조사해보고자 하는 내용을 구체화하는 출발점으로 대상 서비스가 놓여있는 맥락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기반으로 고객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 상황을 정의하고 해결해야 할 도전 과제를 찾아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방법론입니다.
기본 구성은 한 문장으로 정리하는 게 좋은 거예요. 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소득이 적은 사람들에게 알맞은 저축 및 투자 상품을 만들어 보자. 사실 제가 여러분한테 이번 주에 내주려고 하는 요 한 문장, 내주려고 하는 숙제는 요 한 문장이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어렵다요. 보세요. 바람직한 조사 목표가 뭐냐면 어느 관점에서 기술이나 제품 또는 서비스의 기능보다는 사람의 관점에서 서술되어야 해요. 사람의 관점. 앞에 있었던 저 문장은 사람의 관점인가요? 그렇죠.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사실은 누구에게? 타겟이 포함되어 있는 말이잖아요.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알맞은 저축 투자 상품을 만들어 보자. 그게 뭔지는 몰라요. 서비스 기능이나 아직 어떤 제품으로 구체화될진 모르지만 소득이 적은 사람도 저축이나 투자를 통해서 뭔가 이익이 큰 그런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어야겠어. 왜냐면 그렇지 않아요?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많이 투자하고 리스크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이익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소득이 적은 사람한테는 일반적으로 이런 서비스를 만들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관점에서 서술된 거죠? 그렇죠. 사람의 관점에서 서술된 거예요. 또 하나, 두 번째, 예상치 못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너무 작게 이게 두 개가 사실 이율배반적인데요. 먼저 세 번째 거 보실래요? 향후 실행할 수 있는 범위로 주제의 폭을 좁혀야 합니다. 이게 또 세상을 구원하겠다. 내가 무슨 아이언맨도 아니고 슈퍼맨도 아닌데 세상을 구원할게 영웅적인 그런 주제를 보여주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진짜로 아까 얘기했던 내적인 환경이나 외적인 환경에서 구체화될 수 있는가, 실현 가능한가, 실현 가능성이에요. 실현 가능한 그런 목표인가를 생각해야 하는 거고, 그렇지만 우리에게 이미 알고 있는 어떤 가치가 아니라 아직은 저렇게 하면 진짜 좋겠는데 할 수 있는, 예상하지 못했지만 이 한 문장을 보는 순간 예상할 수 있는 그런 가치로 표현될 수 있는 거여야 한다는 거죠.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거꾸로 하면 에어비앤비는 어떤 문장으로 시작했을까요? 어느 사람 입장에서 에어비앤비를 서술하는 게 더 좋을까요? 만약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에어비앤비를 집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 서술해 보세요. 그럼 얘는 어떤 서비스일까요? 집을 빌리려는 사람. 서술해 보세요. 한 문장으로. 이게 사람 관점에서 서술되었고 또 예상치 못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하고 향후 실현할 수 있는 범위로 주제의 폭이 좁혀져야 한다는 거.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만족하는 한 문장을 여러분들이 잘 만들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 조사 목표 설정을 이런 시트를 통해서 하는데요. 이제 요 한 장을 여러분들이 과제로 하실 거거든요. 1번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 이슈들을 한 문장으로 적어보세요.
고객들에게 직면한 문제는 무엇일까? 길게 적을 필요 없어요. 한 문장으로 적으래잖아요. 그쵸? 만약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침에 내가 서비스를 하는 그 식사 대용품을 서비스하겠다라고 하면 고객이 누굴까요? 고객. 그쵸? 대학생. 더 구체화시키면 가톨릭대. 너무 두껍죠? 가톨릭대 학생들은 아침 식사를 거른다. 아침 식사를 잘 먹지 못한다. 이런 게 기존의 고객에게 직면한 문제점인 거예요. 이거 한 문장 적어보라는 거예요. 이것만 있느냐? 아니죠. 뭐 수많은 문제점들이 있겠죠? 여기 있는 표는 이런 거 하나 똑같은 여러 가지 이제 아이디어를 아까 처음에 봤던 이 그림 생각나세요? 이렇게 줄어드는 거? 지금 요 단계잖아요. 생각을 막 확장시키는 단계예요. 진짜 문제점들이 뭐가 있지? 뭐 이런 것들 여러 개를 골라보고 그걸 가지고 이제 뭔가를 만드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리는 숙제는 요거 한 문장이라고요. 여러분은 여러 가지 문장, 그 한 문장이라고 해서 한 문장을 달랑 써서 내면 되는데 최종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 한 문장을 만들기까지는 여러분의 통찰이 필요해요. 뭐 우리가 수업 시간에 실습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원래는 뭐부터 어떤 데이터가 있어야죠, 사실은. 그쵸? 뭘 봤더니 그 데스크 리서치에 대한 자료들이 있어야 돼요. 데스크 리서치를 했더니 진짜 가톨릭대 학생들은 아침 식사를 걸러. 혹은 그걸 가지고 필드에 나가서 현장 조사를 했더니 진짜 걸러. 뭐 이런 어떤 근거가 필요해요, 사실은.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과제에서는 그거 다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하시고 과제는 요거 한 줄 내라는 거죠. 문제. 다만 이게 뭐하고 이제 연결돼야 돼요, 각자. 도출했던 문제가 어떤 서비스, 얘를 해결하는 거, 이게 문제라면 이 문제에 대한 솔루션이 여러분들의 서비스잖아요. 그거하고 연결될 수 있는 걸 어느 정도 염두한 채로 이 아이디어를 만들어 보시라는 거예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 변경될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뭔가를 만들어낼 텐데 중간에 제일 처음에 최초로 말했던 요 서비스들이 바뀔 수 있는 순간이 올 수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어쨌든 만약에 이게 팀별로 진행하는 거였다라고 하면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일은 뭐겠어요? 해결해야 할 도전 과제들에 대해서 토론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종이에 4칸 정도가 있는 거예요. 과제들을 팀원들이 모두 모여서 대상 서비스에서 해결돼야 할 고객들이 직면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종이에다 적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각 문제마다 찾을 수 있는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 팀원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토론하는 거죠. 그러면 나 혼자 생각했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생각하는 정말 아침 안 먹는 게 뭐 어때? 나도 안 먹어. 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비스 기획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중요한 문제 아니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뭐 이렇게 토론을 통해서 어떤 팀별로 하나의 중요한 해당 이슈를 정리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들 중에서 팀으로 작업할 때는 팀원들은 작성된 이슈 시트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시트에 이제 투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투표가 끝나면 선정된 문제점과 해당 이슈들에 대해서 다시 토론을 한 후에 최종적인 조사 목표를 설정하게 되겠죠.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정말 줌으로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이거예요. 조사 목표는 문장 형식으로 반드시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겨우
한 문장 쓰는 숙제인데 문장 형식으로 만들지 않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면 감점. 자, 조사 목표는 이런 거예요. 뭐뭐 만들어 보자, 뭐뭐 창작해 보자, 뭐뭐를 적용해 보자와 같이 행위 동사로 된 하나의 문장 형식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혹은 조사 목표를 정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뭐뭐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형으로 만드는 것도 도움이 돼요. 우리 앞에서 봤던 예가 뭐였죠? 생각나시죠?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알맞은 저축 및 투자 상품을 만들어 보자. 만들어 보자. 요거 꼭 기억하시고 만들어 보자. 문제. 가톨릭대 학생들은 아침 식사를 거른다. 이렇게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뭐라고? 말해요. 안 돼요. 이렇게 쓰면 감점. 그죠?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안 돼. 어떻게 써야 돼요? 자, 얘기해 보세요. 그쵸. 어떻게? 아침을 자주 거르는 가톨릭대 학생들을 위해 간단한 아침 대용식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써보라는 거죠. 이런 한 줄. 혹은 여기 뭐라 그랬죠? 어떻게 하면 이런 문장도 괜찮아요. 얘는 사실은 여기는 여러분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저기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해결 방법 아침 대용식을 만든대. 아침을 자주 거르는 가톨릭대 학생들을 위해서. 뭐 구체적인 타겟이 있고요. 얘는 타겟이죠. 솔루션도 있어요. 이 한 문장은 사실 조사 목표라는 것이 물론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더 구체화되는 어떤 과정들을 만들어야겠지만 이 한 문장에 이미 이 서비스가 어떤 서비스일 거야 라는 게 나와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까지 하는 거를 잘 모르겠다 라고 하면 이런 형태로 해도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그럼 얘 이렇게 쓰려면 어떻게 하는 거죠? 의문문으로 쓰려면 그냥 편하게 어떻게 하면 누구 입장에서 써야 되죠? 인간 중심으로 써야죠. 어떻게 하면 아침을 자주 거르는 미안해요. 가톨릭대 학생들에게 아침을 먹게 할 수 있을까? 이 한 문장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여러분이 문장을 만드셔서 과제를 제출하실 거예요. 뭔가 A4 파일로 따로 제출할 필요는 없고요. 어디다가 과제 게시판에 이제 제가 과제를 만들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그냥 한 줄 쓰는 이렇게 메모를 쓸 수 있는 란이 있어요. 첨부 파일 붙이지 마시고요. 그 메모 쓸 수 있는 란에다가 그냥 한 줄을 적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쉬운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어려운 과제는 아닌데 어떻게? 요 조건에 맞춰서 한 줄을 의미 있는 한 줄을 여러분 보여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나면 이제 조사 계획을 수립하는 건데 여기는 다음 시간에 수업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과제는 한 주 내에 과제를 제시하면 좋겠고 여러분들 친구들이 모두 다
그 과제를 볼 수 있게 제가 오픈해 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은 도대체 어떤 한 줄을 썼는지 궁금한 마음으로 한번 다른 친구들의 아이디어들도 함께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이번 주 10주차 수업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여러분 잘 고민하셔서 정말 획기적인 아이디어인데 오늘 당장 그 창업 아이템으로 뛰어들어도 좋을 것 같아 하는 한 줄을 제가 많이 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어요. 안녕.